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SNS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트럼프가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도 인터뷰로 추가로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현직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서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제재 신청 접수는 내일 하루입니다. 역시 잠시 후 짚어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China top on that list, Japan, Korea, all the Asian nations. So those are the nations that most immediately impacted by this. So of course it's quite logical to have a broad coali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work to reopen the straits. 우리나라 포함 몇 나라를 콕 찍어 언급하더니 파병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라며 중국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 정부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전 김민석 총리는 백악관을 방문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위와 직결된 사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 규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내민 안보동맹 청구서에 여야정 모두 신중 논의 상황. 과연 정부는 공을 국회로 넘길까요? 예, 이 중동 상황이 국내 정치권으로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됐습니다.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5개 나라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요청한 것이라서 아직 정확한 정부 간의 어떤 공식 문건으로 요청이 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영 의원님. 근데 언급된 5개 나라가 모두 일단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이 도덕과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국제 정치에 과연 도덕은 존재하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유일한 패권 국가인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탄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이 지목받은 국가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섣불리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우리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주신다면은 미국이 좀 예의가 없다. 예. 이런 걸 또 SNS를 통해서 요구를 하느냐. 우리가 함부로 파견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물론 뭐 결론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군대를 파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선례를 보고서 천천히 좀 판단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네.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시간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김동원 의원님. 예. 그런데 트럼프가 연합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는 아직 답변도 안 했고 사실 5개 나라가 모두 공식적인 답변을 안 했는데도 우리 연합으로 나갈 겁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고유의 직진 전략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란에 대한
어떤 그 또 하나의 어떤 위협 요인, 이 압박을 하는 그런 카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SNS를 잘 뜯어보면요. 예. 여기에 이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한다. 영어로는 hopefully라는 말을 썼고요. 예. 그리고 7개 국가면 7개 국가인데 약 7개 국가라는 또 이 워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전 수행 시점을 언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그 미국의 어떤 그 도상 그 타이밍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그 봐야 될 그 공산이 크다 하는 얘기고요. 예. 자, 이 한국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우리와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짧게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즉, 국민의 안전에 걸린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대형 상선, 유조선들이 지금 여러 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국민들이 이 승조원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호르무즈 통해서 우리가 70% 이상의 원유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동맹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고유한 동맹. 한쪽에서 위기에 처할 때 손을 내밀면은 도와줘야 되는가. 이게 바로 혈맹이자 동맹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전략적으로요.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바로 국회 비준 동의가 헌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60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해서는 국회에 동의권을 갖는다라고 돼 있는 건데요.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동의를 국회에서 하는 건데요. 예. 바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됩니다. 한국의 제1야당이 강력히 국회 비준을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 최소한도 3주,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한 달 내에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여쭐게요. 사실 중동에서 이런 전쟁 상황이 터졌을 때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파병 요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말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무슨 파병 동의안 절차까지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제사회의 냉혹함을 또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응해야 된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고요. 이때야말로 사실 여야가 이런 안보 앞에서는 사실 정쟁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야당의 어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현격하게 변화무쌍하게 가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개 국가를 꼭 집었지만 그중에 4개 국가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동맹국인데 중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중국에도 왜 그런 요청을 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저는 어쩌면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어떤 중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닌가라는 그런 뜻도 좀 읽힌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 중국 선박들은 지금 그대로 다 드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네 선박들은 다 드나들 수 있는데 왜 우리 보고 같이 가서 지키자고 하냐. 중국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 이란의 원유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걸 대부분을 사주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영향력이 크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되고 그 역할 중에 하나로 지금 중국에게 중재 역할을 원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제정치 그리고 지금 중동 상황 자체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로서는 시간을 좀 더 끌고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안화로 거래되는 그 기름을 실은 배는 통과할 수 있다. 또 중국 선적의 배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란 중동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개 나라를 콕 집었지만 여기에 동맹도 아닌 중국이 포함된 건 중국 너희가 이란한테 말빨이 먹히니까 좀 이 상황을 한번 좀 풀어줘라는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김기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보다는 이제 좀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예. 이른바 참수작전을 너무나 빨리 사망자가 없이 단번에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가 기준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해서 호메이니하고 군 관계자를 40명을 폭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그 미사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 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잘 됐다고 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 아저씨에 보면 그 원빈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희는 내일만 사는 사람, 그건 나는 오늘만 사는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 내일만 사는 사람이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음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 우선 살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질극을 벌인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차별적인 속된 표현으로 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중국에게도 이렇게 같이 하자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반응, 트럼프의 SNS 메시지가 나온 뒤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규현 홍보수석의 브리핑에서도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여러 기사에서 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다른 나라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파병은 대한민국 안위와 직결된 사안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외교 안보 전문가 출신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좀 이어서 듣고 또 네 분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죠.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고 네. 이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는 게 맞고요. 사실은 2020년 전에 임무를 확대해서 페르시아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자국의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간 거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전쟁 사항이고 또 다국적 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파병이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결국 똑같은 소리지만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걸 봐야 하고요. 그런 지목을 받은 국가들과 함께 일단 유엔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게 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도 봐도 파병, 파견, 청와대 정치권 설명도 약간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이게 파병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불리할 것 같아요. 청와대와 정부에서 쓰는 단어를 한번 지켜보시죠. 예, 파병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문가들 말씀처럼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시간도 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속마음은 솔직히 좀 보내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뜻이 아마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파견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 법의 이 모습들을 살짝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절대 앞서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예측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국민들의 이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건 국회죠. 국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주변국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뭐 입장이 다릅니다만은 일본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준영 의원이 이야기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요. 미국이 어떤 집단적인 형태의 파병을 요구합니다만은 예. 그게 사실 유엔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유엔을 활용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유엔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유엔을 하나 방패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현주 의원님.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모처럼 정치권이 아무튼 신중하게 그리고 국회 동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상황 보면 이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던 청해 부대가 중동 이 호르무즈 해역까지 왔단 말이죠. 이때는 국회 동의 절차를 안 거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20년 1월이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제 긴장이 아주 고조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때 결국에 작전 지역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명분 자체는 한국 상성들을 보호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사시에 우리 국문을 보호하는 활용하기 위해서 지시되는 해역에 포함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넓게 해석을 해서 호르무즈 후협에 가서 작전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지만 예. 당시에는 좀 단독 작전의 성격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파견을 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국적 군대의 일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전쟁 상황인 것이 또 분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정말 파견이 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 헌법 해석으로 지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로서도 이건 여야가 정쟁할 사안이 전혀 아니고요. 관련해서 만약에 비준 동의안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할 일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쟁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아무래도 선거철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국내 정치를 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러왔단 말이죠. 파병 이슈가 지방선거에는 또는 여야에는 어떤 유불리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대답할까요? 예. 박진영 의원님.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박지영 의원님이랑 예. 항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보통 이런 그 큰 선거 앞두고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는 때는 예. 이제 우리가 북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 가끔씩 썼던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물론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상태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이란의 잠재적인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작전이 주된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트럼프의 파견, 파병 뭐 이런 그 용어가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문제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한 달 내에 제가 아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참전을 요구를 받는 이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됐다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것을 잘 이렇게 국회 비준이라는 대한민국 야당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야당이 아주 강력한데 야당이 저렇게 요구를 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시간 벌기, 시간 끌기를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끝냈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 공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물론 지방선거의 별개 문제다. 우리는 거기에 연결시키지 않겠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는 된다. 안보는 이게 이 보수 정권의 안보와 경제는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재명 정권에서 안보 문제도 이렇게 말끔하게 처리를 하네라는 상황이 오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뭡니까? 상당한 카드를 고스란히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이 상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은 민주당에서도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님을 제가 박지영 의원으로 잘못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박지영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두 달 전에도 제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야를 보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말 4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트럼프가 만날 기회가 이때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갑자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뭔가 이 정상회담을 또 지렛대로 삼으면서 회담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을 지렛대로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관계 회복, 우리 이 대통령이 좀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인가? 갑자기 호르무즈 상황이 생겨서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장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뭐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려를 주지만 예. 저는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은 조금 연기된다 하더라도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만나서 얘기할 만한 이해관계가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중국에게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카드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카드를 들고 미국에 대해서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장벽들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이란에 대한 영향력, 중재 역할을 발할 것이고 중국은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그 대신에 뭐 관세라든지 장벽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그런 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김정은과의 만남 그리고 북미 회담까지도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물론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것을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그대로 그 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하는 모습을 그래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지금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 그 이후에 혹시 한반도 평화 국면 이런 게까지도 막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호르무즈 사태가 점점점 이렇게 하나씩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장현주 의원 말씀처럼 이게 또 물밑에서는 또 활발하게 또 반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김 총리의 방미를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외교 경험을 쌓아서 국정에 활용하라고 주문한 건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또 많은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민생, 경제, 안보 이런 것보다 차기 권력 정치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본인의 관심사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그 총리가 미국에서 로스쿨 다녔습니다. 뭐 영어도 꽤 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벤스 미 부통령을 만나러 간 김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김어준 씨 이 해석대로 하자면 강훈식 실장도 그 미국의 백악관 비서실장입니까? 수지 와일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하나의 이 대권 주자 키우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한 라인,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부통령 간의 한 라인,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드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한 라인, 다층적 한 라인을 가짐으로써 한미 관계를 보다 굳건하게 하고 어떤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유의 아주 외교 전략이 저는 이런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김호준 씨의 그 해석을 사실상 반박하는 글을 몇 시간 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국제 정세와 본인이 하는 일이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청래 대표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해찬 전 총리 빈소 때 본인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벤스 부통령 만나서 뭐 했냐. 사실상 만났는데 해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벤스 부통령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관세가 15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귀뜸이 없었거든요. 만나고 한 라인을 따면 뭐합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국익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른바 서울시장 관련해서 후보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본인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넣었고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 국면이지만 김어준 씨 관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역학관계에 있어서 8월 전당대회가 굉장히 클 것 같고 무엇보다도 총리 당사자도 김민석 총리마저도 나의 로망이 당대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 속에서 해석되기보다는 권력 암투, 전당대회 당권을 누가 쥐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김어준 씨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보완을 좀 아주 짧게요. 예.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된 숨이 일관된 지금 전략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김민석 총리가 최고위원 선거할 때 3등, 4등이었을 때 딱 한 장면으로 1등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김 후보는 요새 이렇게 지지도가 잘 안 나와요? 라고 두 분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로 올라갔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원우 성동구청장 얘기했죠. 나도 성남시장에 일을 잘했지만 성원우 구청장은 나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리고 또 이틀 전에 대통령이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방 시찰 성격에 닿는데 이 중에서 민주당의 충북지사 후보가 4명인데요. 특정인 한 사람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또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일련의 대통령식 지지의사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김민석 총리가 약 2시간 전에 자정이 넘은 뉴욕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김어준 씨의 오늘 방송에 있었던 그런 해석, 또 그런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반박을 올려서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 두 번째 우리 지방선거 국민의힘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현직 컷오프를 발표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재차 공천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는 겁니다. 특히 서울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현직 시장님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공관위원장은 컴백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지난주 서울의 시장을 방문한 당 투톱은 상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너무 안 타고 얘기해. 진짜.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이게 단골입니다. 네, 아니 나는 저하고 관심이 없어. 국민당 결정을 좀 빨리 좀 내세요. 정권을 쥐고 돌아온 공관위원장의 다음 컷오프 타깃으로 꼽히는 대구. 지난 13일 대구에서는 아주 묘한 장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후보 등록하셨으니까. 네네. 예비 후보는 원래 예. 대구 분이시잖아요. 제가 초중고대 다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좀 살살하소, 좀. 뭘 살살해? 하려면 세게 해야지. 내 욕을 맞았다. 예. 내 방송 보시니까 됐어. 조호영 화이팅! 게다가 부산시장 공천을 놓고 또 한 번 파열음을 낸 국민의힘 공관위. 돌아온 공관위원장의 다음 발표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휴대전화까지 꺼놓고 사실상 자맹을 했던 그러나 여의도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죠. 아무튼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장동혁 대표와 경기도 모처에서 단독 면담을 가진 뒤에 공천 전권을 쥐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를 발표하면서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할 경우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온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아침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언론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화답이라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게 응답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가 바로 속보로 아침에 떴습니다. 현역 단체장 조기 사퇴 권고, 앞서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대로 실천한 것 같습니다. 먼저 상대당 분석을 들어볼게요, 박진영 의원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오송 참사 때 우리 충북지사가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행정가로서 지역민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이런 느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이 관리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룰과 규칙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예. 룰과 규칙은 보이지 않고 이정현 위원장의 결단 또는 이정현 위원장이 몽리 여기를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배후에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이 본인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이른바 현역들을 친윤이 아니다라고 쳐내면 어떨까. 이런 좀 하나의 우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역으로 앞서 우리가 화면에 이 대구시장 후보가 극우 유튜버와 함께 저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요. 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저런 분이 대구시장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의 객관적인 평가도 공관위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예. 또 청주시니까 충북지사 이 이슈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제 지역구가 청주이기 때문에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제1호 현역 단체 중에서 제1호로 충북지사를 컷오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북은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이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재심을 통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두 가지 이유로 컷오프를 시킨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충북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어떤 그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2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공관위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지도가 그렇게 이 나머지 3명의 후보와 차별화될 만큼 크게 벌어지진 않는다. 현역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20% 중반 이상은 넘어야 이게 현역 프리미엄인데 지금 10% 약간 넘고 나머지 저 세 후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후보로 바꿔도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을 두 가지 의미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김영환 그 지사는 그 두 가지 다 이 적절한 절차가 아니고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감으로 인한 그런 예. 상황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1호로 충북을 지목을 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경북지사라든가 경남지사도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하나 주목될 것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바로 대구시장 현역의 5명을 다 날리고 이진숙 후보 아까 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후보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냐. 원래 오늘 발표 예정은 대구시장 관련해서 9시 40분에 발표 예정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 워낙 지금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표는 뒤로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충북을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충북지사의 반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공천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당내 사정이 더욱 꼬일 수가 있다. 이런 우려의 시선이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예, 김경희 의원님. 김영환 지사가
아니 공관위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특정인은 누구로 분석이 되세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예. 본인이 단체장으로서 가졌던 어떤 장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도지사를 하면서 수행하면서 그걸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이 저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본인은 윤곽근 후보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후보 시절 경선부터 본선까지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윤적인 어떤 색깔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더더욱 친윤적인 어떤 색깔을 가져서 일종의 프레임으로 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해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일종의 프레임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할 때 추가 접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직 도지사가 컷오프 된 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염두에 두면서 등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누구 특정인을 염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김 지사가 국회를 찾아서 항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장현주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네.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은 사실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 이 뭐랄까 잡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국민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잡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충북지사 이제 현역 지사를 컷오프한 것은 저는 메인 이벤트도 아직 시작 안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메인 이벤트는 이런 흐름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결국 서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압박감을 갖고 좌불안석인 분이 아마도 오세훈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현역 프리미엄은커녕 도지사를 컷오프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공천 심사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과연 공관위가 오세훈 시장을 기다려줄 수 있을지, 오세훈 시장이라고 과연 현역 프리미엄을 보장해줄 이유가 이제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구나 부산, 서울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천이라는 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불만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천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용광로처럼 또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물론 초기 단계지만 이걸 보다 보면 사실 서로 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 왜 나만 납득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천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천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단합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공관위원장과 그 공관위의 앞으로의 행보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긴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저희 방송 중에 지금 부산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컷오프 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보도가 나오니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금 전에 여러 기자회견을 통해서 항의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지금 박 부산시장은 컷오프가 공식 발표된 건 아닌데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면 뭐 이미 분위기는 굳어진 건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당 내에서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컷오프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바로 저 박 시장이 그것을 간파를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주진우 이른바 네. 다시 이 후보로 지금 돼 있는 예비 후보 주진우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수 공천 바라는 거 원한 적 없다.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자라는 얘기를 바로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정 아까 충북지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일련의 현역 단체장들을 갈아엎음으로써 뭔가 새로운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방향을 잡는데요. 예. 이것은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진숙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현재로서는 되게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제가 이 방송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부산시장 또 대구시장 이게 지금 공천이 엄청나게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이렇게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다 이게 지금 파열음이 일궈나면은 이 선거는 뭐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혁신 이 비대위가 그래서 혁신 선대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어떤 공천 신청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 뭔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세훈 측과 이 중앙당의 이 지도부 측에서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소통을 계속해서 오 시장 쪽에서 원하는 단초를 제공을 할 그런 상황이면은 내일 공천 신청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확인하고 이 방송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측 내일 공천 접수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방금 취재하신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서울시장 얘기했고요. 충북지사 얘기했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이야기했고요. 어지럽습니다. 대구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대구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한 배경에 물론 번복됐지만요. 대구시장 후보 관련한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게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즉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이런 중진 현역 출마자들을 컷오프하자라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주장이었고 이런 것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천 배제 논의의 당사자 중에 한 명, 육선 주호영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작심 발언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고성국 유튜버가 추천을 했고 고성국 씨가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을 손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 주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중진에게 컷오프 한다면 중진들 다 국회의원 그만두게 해야죠. 절대 선거갈 수가 없죠. 민주당 시장 만들어주려고 해당 행위하는 거죠. 박지영 의원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 설도 나오고 있는데 텃밭은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그럼 반사이익을 얻으면 좋겠죠. 예. 근데 이게 지역민을 위한 결정인지 아예 정치 자체를 뭉개버리자는 건지 그런 참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살다가 오세훈 시장, 우리 박영준 시장, 조영 의원님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충북의 윤곽근 검사님, 부산의 주진우 검사님,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이분들이 살면서 민생이나 경제, 문화나 복지 이런 거 공부라도 제대로 해보시고 한번 구체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윤석열 시즌2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부산도 윤석열 시즌2 만들고 대구도 윤석열 시즌2 만들고 충북도 윤석열 시즌2 만들고 서울도 윤석열 시즌2 만들자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정치가 뭐 정당끼리 경쟁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후보들을 내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겠죠. 그냥 만약에 하나라도 이런 분들 당선된다면은 지역이 다 이 민생이라든 경제 폭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생각하고 공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지도부 기득권자들의 정치 노름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예, 당의 승리를 떠나서 그 지역이 걱정된다. 김비용 의원님 반론을 좀 해주신다면요. 정해졌습니까? 제가 볼 때 특정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프레임을 해서 윤곽근 변호사, 윤곽근 예비 후보를 이렇게 몰고 간다. 그건 제가 볼 때 억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부산 같은 경우는 제 사견으로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전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컷오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예전부터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역 단체장 중에서 낮은 사람들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특정인이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패널로서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하고 경북은 많은 의원들이 텃밭은 나가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왜 험지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는요.
많은 국민의힘 당원,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따가운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니 3선하고 4선하고 6선 한 사람 분들이 다시 대구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 계신 분들 말고 전반적인 선거 구도를 봤을 때 예. 국민들이 그거를 이번 어떻게 보면 공천은 아름다운 공천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중지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현역들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줄 때 특정인이 완벽하게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3자가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을 뭔가 전략 공천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공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도와 현실과 속에서 적절하게 공천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은 지금 이 대구 상황을 두고 중앙당이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한다. 중진을 컷오프 하려고 하는 그 판단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짚을 게 많네요. 서울 다시 한번 짚어보면 김동원 의원의 확인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의힘 중앙당과 오세훈 시장 측이 만나고 있다. 장효주 의원님,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복귀하면서 보도자료에 오세훈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접수를 해달라고 사실상 좀 몸을 낮췄거든요. 오세훈 시장 내일 제재 접수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한이 내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뭐 특별한 명분이 없다면 지금 상황과 같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신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정치는 명분 싸움인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뭐 원하는 거, 뭐 혁신 선대위라든지 아니면 인적 경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신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오세훈 시장의 명분은 무엇인가 당연히 의심하시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내일까지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관위가 모르겠어요. 뭐 정권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역들에 대해서 컷오프를 하겠다 지금 으름장을 놓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권 자체가 결국 장동혁 대표가 부여한 이 정권 자체가 그렇게 영이 서는 정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으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정말 큰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지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모든 본질적인 문제는 공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저는 그 본질은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돼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이끌어 오면서 많은 혼란들과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제대로 된 손절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시달려 왔고 그러다가 결의문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뭐 공관이나 뭐 공관위원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도 좋겠지만 결국 뭐 장동혁 대표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후 통첩을 해야만 명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 아마 속보로 뭔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접수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수할지 말지 또는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난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면서 장동혁호 출범 후 또다시 최저치를 새로 썼습니다.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31.9% 나왔네요.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게 진짜 여러 번인 것 같습니다. 뭐 각 조사마다 지금 장동혁호 출범 후 최저치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유튜버 고성국 씨가 주최하는 장동혁 대표 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사람들이 글쎄요 많이 모였는지 적게 모였는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윤어게인 또 뭐 목도리나 수건 이런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당에서는 윤어게인 구호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도 들리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당에는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윤어게인 구호가 나오는 게. 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제를 요청하지만 본인들이 했는데 끌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인 분들의 어떤 취지가 무엇인지 그걸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영화 대부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혁신 어떻게 보면 선대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 선대위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공천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배제한다 이러기보다는 플러스되는 뺄셈이 아니라 플러스되는 사람들을 선대위에 넣음으로써 그게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2선으로 물린다는 것은 지금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택한 표결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현실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로 간의 어떤 변화의 어떤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의 어떤 서로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지율 그래프를 준비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저 영상도 입수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지율은 최저치를 썼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윤호개인 구호가 또 나오는 이런 상황.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이 판단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 마수토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이제 합류하셨습니다. 네. 이 자리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배출했고요. 또 박용진 또 총리급으로 가신. 네. 제 파트너들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가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잘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어제 여당 초선 의원 만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당 강경파를 향한 또 한 번의 제동 메시지였을까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에 입을 댔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 음모론 논란, 당내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한남동 관저, 이 대통령과 나머지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4명, 오늘 33명, 총 67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과 만찬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지금 이 시각 또 진행 중인 거죠. 분위기가 어떻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과거의 초선 의원과 대통령과의 만남과는 좀 달랐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영빈관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 번에 모였고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는 특별하게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스킨십을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시간도 늘려서 두 그룹으로 2시간 반가량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또 그리고 개별 의원님들이 여러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어제도 오늘도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만찬 이후에 이 대통령 발언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30명 이상이 참석했으니까 다 기자들이 전화를 돌렸을 거고요. 굵직한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검찰총장 명칭 이름 하나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종혁 위원님. 그러니까 좀 검찰 개혁 관련한 발언이 뭐 메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용주의적인 그런 개혁을 주문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는 뭐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규정된 건데 예. 그거를 그 이름으로 안 쓰겠다고 하면 뭐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예를 들면 검찰총장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고 검사들 중에서도 뭐 좋은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자체를 악마화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악마입니까? 검사라는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라는 이름은 악마죠.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악마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번 정상적인 자유민주공화국에서 검찰 혹은 검사,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예.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명칭 하나하나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악마화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강경파들에게도 좀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과할까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애둘러서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예.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어제 많은 대통령께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개별 기자들이 개별 의원님들을 막 취재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양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또 트위터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과 관련되어서도 헌법에 검찰 사무와 관련되어서 검찰 사무의 책임자를 검사로 그리고 거기에 총괄 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 공소청장 이 명칭을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나쁜 검사는 없다. 이거 대선 기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의 대상인 어떤 검사들을 나쁜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이번에 개정한 법안 중에서 나왔던 내용이 검찰청의 모든 검사와 공무원들을 전부 다 면직시키고 선별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보내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직접 SNS에 좀 내용을 밝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예.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요. 공소청으로 가면서 현직 검사들을 다 일단 면직을 한 다음에 선별해서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가부를 계속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명칭을 바꾸자, 여가부의 이름을 바꾸자. 그러면 여가부 공무원들은 다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선별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검사들을 그동안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은 집어넣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잘라내겠다는 건데 아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깨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게 좀 왜 저렇게까지 부지를 하지? 물론 민주당 이제 일부의 네. 주장입니다만 아주 예. 소수의 주장이라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신 것이 제출된 법안이 정부안이 아니다. 당정 협의안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방금 이제 전부 다 면직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조금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정 협의안도 망고불변 딱 이렇게 픽스된 것 절대 한 점 1.1획도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 때까지 또 여러 가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지키면서 수정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건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인사이동, 공소청에서 공소청 자동 전환되는 거 소속이요. 그런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일단 다 면직한 다음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서
다시 이른바 취업시켜주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관련해서 두 분께서 지금 논의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물론 그 초선 의원들에게 언제 이 만찬 날짜가 통보되는지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X 등 통해서 소셜미디어 통해서 좀 실용주의적 개혁을 계속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이 만찬 회동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누구보다 언론을 또 잘 아는 인물이니까 의도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의도한 거죠. 누가 봐도 의도한 거죠. 그 두 차례에 나눠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한 100명씩 되면 그 얘기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스킨십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30명쯤 되면 돌아가면서 다 악수도 하고 개별적으로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놔뒀더니 배가 산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 뉴 이재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뭐 통제력이라면 뭐 아마 또 거부감 느끼시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 참석자가요.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정부 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요건 좀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 네, 추미애, 김용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왕 부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지난 7일 SNS 글 올릴 때 내가 가진 생각만 지고지순한 선이고 다른 타인의 생각은 악이다라는 식의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토론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역시나 이번에 법안 정부가 당정 협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회 존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소수의 어떤 강경파의 일부의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에둘러 또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협의안 지금 1시간 전에 SNS를 또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 협의안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할 때에 선명성 중요하지 않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선명성 경쟁으로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간접적인 어떤 비판의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드리면 늘 시청자 일부는 싸움 붙인다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데 그래도 드릴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검찰개혁 입에 올리면 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떠오른다. 당정청 검찰개혁 원칙 심도 있게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초선 의원 만찬 회동의 발언들이 취재가 돼서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궤를 달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언론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정부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이라는 게 심각하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초선 의원들을 초청해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오늘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여기서 아주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앞세웠었잖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나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세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저 얘기는 우리가 검찰 개혁하는 거 대통령님 당신이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나는 초선 의원들 불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그냥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당대표의 메시지는 일관됐습니다. 정부 협의안, 당정 협의안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이견들은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위에서 한 발언은 우리 당원들
당원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호소력 짙은 그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와대와 정부와 이런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은 긴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김남희 의원의 또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국민들과 많이 하라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소셜미디어 같은 걸 잘 활용하라라는 조언을 초선 의원들한테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내용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틀 전에 이 대통령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습니다. 라는 글을 X에 올렸습니다. 물론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내용을 비판한 것인데 지금 계속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폭 연루설만 타겟팅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까지 애둘러서 비판했다고 보세요? 당연히 애둘러서 비판한 거죠. 당연한 질문을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희 의원한테 얘기했대잖아요. SNS를 각자 많이 해서 홍보하세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김어준 방송 같은 데,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자꾸 나가서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얘기를 많이 직접 오늘 여기서 있었던 얘기, 내가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당원들한테 전파하고 확 이거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김어준 씨 쪽에서 계속 무슨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에게 그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들 이제 내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원들에게 이것을 홍보하라라는 당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니까 그런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현장에 있으셨던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해석은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대한 어떤 인플루언서시잖아요. 그래서 SNS를 진짜 직접 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좀 늘리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이면 사실 정치인들이 보좌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맡기면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진정성 있게 소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논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이어서 해석해버리면 대통령이 그 매체와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항상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둘째 주 긍정평가가 60.3%로 60%를 돌파하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7개월 만에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동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자중질환이지만 여당도 잡음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상황들이 예측이 됩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런 고공행진,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고공행진 계속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가라든지 물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 2.1% 정도 더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대책, 대응과 관련되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라는 점을 국민이 좀 잘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로 또 따져보게 되면 40대, 원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가 6.6%가 빠지고요. 또 진보층에서 2.5%가 빠졌더라고요. 이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되어서 약간의 실망감, 검찰 개혁을 더 잘해달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의 약간의 실망감의 어떤 이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20대에서 8.8%, 60대에서 9.8%가 오른 것은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잘했다라는 평가인 것으로 위기 보입니다. 대응 잘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 일단 운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1년 이내에 굉장히 해외에 나갔다 오면 계속 일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하여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상대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상대적인 우위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 뭐 혼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야당은 더 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이어지는 것 같고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뭐 탈레반 같은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으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나 무슨 뭐 조국이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하는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야당도 도와줘, 여당 내에서도 싸움에도 본인이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람으로 비춰줘. 또 전임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교에서도 그래. 이래저래 여러 가지 면에서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은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보다 실력이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두 분이 근거는 다른데 앞으로는 좀 계속 고공행진이 유지될 거라는 결론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른 넘어가죠. 두 번째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조국 대 한동훈 SNS서 설전. 주말에요. 조국 혁신당 대표와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뭐 방송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꼬붕, 아첨,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이거 이런 정도까지 말을 하면서 비방하는 거는 조금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는 뭐랄까 본인이 이렇게 우리가 어그로 끈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화제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잊혀져가는 것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건 맞죠.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12월 3일에 비상계엄 때 그때 정면으로 맞섰고 그 이전에도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 때도 얼마나 뒷다리를 잡았었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거기다 놓고서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오야분과 꼬붕이다? 그럼 제가 보기엔 저거는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 이 두 분의 관계는 지금까지 오야분과 꼬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의 표현대로.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윤석열과의 관계를 오야분과 꼬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얘기를 막 쓰시는 거는 역시 뭐 잊혀져 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 나도 좀 떠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뜨지라는 어떤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방금 영상이 나갔지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직구장을 지난 토요일 날 찾았습니다. 롯데 옷은 또 부산 시민들한테는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본인이 롯데 팬이에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롯데 팬이고 또 최동원 선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뭐 지인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저 참모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간 거거든요. 갔더니 뭐 부산에서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뭐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출마를 염두에 둔 거냐 이렇게 여쭈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염두에 안 두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지. 당연한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 행보 부산 유니폼까지 입고 주말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부산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도를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얼만큼 표를 더 가져올지 만약 3자 구도 이준석 의원처럼 동탄에서의 어떤 그런 모델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국민의 표를 한 10% 정도에 묶어놓고 보수표를 상당 부분 가져와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2024년에 동탄 모델, 이준석 동탄 모델이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민이 심판할 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피해자였거든요. 징계받고 핍박받고 쫓겨난 어떤 이준석이었기 때문에 그 구도가 됐지만 부산에서 과연 그 구도가 성립됐지 오히려 민주당에게 유리한 3자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조국 대 한동훈 재보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맞붙을 가능성.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3자 구도로 치러진다라고 하면 조국 교수님이 과감하게 저는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조국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 후보를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거 제가 보기엔 일종의 야합이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봤는데 예. 가서 그 시민들, 대구 시민들, 그 부산 시민들의 어떤 반응 같은 거를 보면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이 질문 꼭 드려야 돼서 이제 남겨놨습니다. 안산갑 민주당 지금 양문석 전 의원 자리 때문에 비었잖아요. 네. 출마하십니까? 그 질문을 한 100번 받았는데요. 101번째. 네.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 가깝게는 보좌진 그리고 지역의 많은 당원들과 하는데 지금 많은 당원들이 양문석 의원님 안타까운 소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지금 출마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고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이 다 떠나시더라고요. 잘 돼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때와 시간, 기회가 되면 언젠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김남국 대변인의 거취도 한번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스토론 데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넘쳤네. 잘 좀 보지. 자기는 라고 다투던 마지막 세대일지도. 쿠쿠. 19만 개 끓는 소리를 학습한 AI로 끌어넘친 반지 기능을 마침내 시작합니다. 끌어넘침을 정복. 쿠쿠. 속은 달콤 쫄깃하고 겉은 상큼 톡톡한 환상조합. 너즈 구미 클러스터. 감각을 깨워봐. 널스. 불 꺼진 피부에 글로우 부스터 온. 고순도 글루타치온이 멜라닌은 재우고 광채는 깨우고 24시간 케어받는 광채 피부. Find your glow. 글루타넥스. 코웨이 페스타 반할 거예요.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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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반값이 되니까. 1년에 딱 한 번. 모두가 반할 역대급 혜택. 코웨이 페스타. 전시 상황에도 골프장을 찾은 트럼프 미 대통령. 골프를 치다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그의 이 메시지가 외교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등이 함정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일본, 중국 등 5개 나라를 콕 찍어 군함 파견을, 그것도 정부 간 공식 소통이 아닌 자신의 SNS로 갑자기 요구한 겁니다. 이후 인터뷰에선 참여 여부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이기까지. 전쟁 부담을 동맹과 나누겠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도 들립니다. 우리 청와대 관계자의 메시지에는 고심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트럼프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 관세와 통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 안전을 담보로 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상황.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이고 정교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만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같은 요구를 받은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하며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새로울 건 없지만 트럼프발 예측 불가가 상수가 된 시대라는 게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채권자가 되고 비즈니스 협상 방식이 외교가를 지배하는 트럼프 리스크가 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힘. 고운진 클레르코 앰플. 다시 어린 피부로. 타임리스 뷰티 고운진. 지금 드신 프로바이오틱스는 없는 번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있는 번호로 먹어야지. 균지 번호 몰라? 확신은 균주 번호 확인으로부터. 너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균지 번호가 있니?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2차 종합특검의 첫 수사 대상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김건희 씨가 고른 업체니까 21g으로 계약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특검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